봅시다. 네, 지난주에 축제여서 진도 빠진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메이크업 해서 수업 따라오기 바랍니다. 경제적 불황 얘기를 했고 국제적 독점체, 기업 카르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런 기업 경영에 이제 카르텔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반대급부적으로 생겨난 게 경영 관리라고 하는 체계 자체가 이 시기에 이제 도입이 됩니다. 이제 뭐 기존까지는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게 그 오너, 경영 창업자 내지는 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경영이 됐고, 기업 경영이라고 할 때 그 기업이라는 것도 뭐 주로 이제 간의 수공업 정도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복잡한 뭐 경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뭐 록펠러라든지 이런 어떤 그 기업들은 이 당시에 뭐 이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가 1910년대 이때 미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뭐 80~90%를 장악할 정도로 엄청난 독과점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방임을 한다든지 어떤 경영의 어떤 전략적 사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기업 경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경영의 부실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경영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이야기가 됐고,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경영학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 경영학은 그 뿌리가 달라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작 자체가 애덤 스미스, 뭐 중상주의, 중농주의, 뭐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비교우위론, 뭐 들어봤죠? 애덤 스미스나 뭐 리카르도나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는 학문의 시작 자체도 역사가 짧아요. 역사가 짧고, 그 그거 자체가 이 수출이 국가 주도든 아니면 시장 주도든 간에 이제 기업 집단이 나타나고, 소위 간의 수공업 수준의 상공업에서 기업 단위의 규모의 기업으로 바뀌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경영 전략. 그러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인사관리, 조직관리, 자원관리, 생산관리.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국제통상학부니까 우리 경영대학 안에 국제통상학부가 있고 경영학부가 있고, 국제통상학부 안에서도 국제경영 전공이 있지만 이 경영학에서 배우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인사관리, 조직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뭘 관리라는 명칭이 붙은 과목들이 많은 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인적 자원 관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재무 관리고, 기업이 생산해내는 제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인지가 생산 관리예요. 생산 관리는 우리 국제경영학 전공에 없죠. 그런데 경영학부에는 생산 관리를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있고 생산 관리를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렇게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 잘 팔 것인가가 이제 결국에는 마케팅이 되겠죠. 마케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자본을 관리하고 생산을 관리해서 잘 팔았어요. 그러면 수익이 나죠. 그래서 그렇게 투입된 자본과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장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다음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짤 것인가를 논의할 때 중요한 게 이제 회계죠. 부기, 장부 부기, 이런 것들이 다 경영학에서 나온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나오는 게, 경제학을 얘기를 할 때 애덤 스미스의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경영학은 이제 보이는 손이란 거죠.
기업 경영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경영학에서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경제학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경영학을 일종의 기업 경영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그걸 학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도 있어요. 전통적인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뭐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인적 자원 관리를 하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첨단 산업화 시대이고 기계나 로봇의 뭐 AI라든지 생산에도 이제 AI 기술이 도입되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센서라든지 정보라든지 IoT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제조 설비나 제조 공정에 센서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게 가능한 공장들이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는 이름의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국내에도 스마트 공장, 여러분들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테슬라가 만드는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도입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 18세기, 19세기 이런 시기에는 당연히 뭐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노동력을 갈아 넣는 시기였죠. 그러면 사람의 노동력을 갈아 넣을 때도 이게 노동력이라는 게 기계하고 다르게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열심히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와 다르죠. 기계는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기계의 퍼포먼스가 우리가 대충 똑같다라는 걸 가정할 수 있는데, 사람의 노동력이라는 거 하고 사람의 어떤 퍼포먼스라고 하는 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어떤 방법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여기 첫 번째 18번 슬라이드에 있는 테일러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노동 작업을 하잖아요. 그 노동자들의 작업을 세세하게 구분하면 이 사람은 뭐하고 이 사람은 뭐하고 이 사람의 퍼포먼스는 어떻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뭐 일종의 감시죠. 감시라면 감시죠. 그걸 통해서 각 노동자가 어떤 업무를 하고 그 어떤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노동 생산성을 얘기를 할 때 투입되는 노동 시간을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몇 시간이 걸리느냐. 그 시간이 짧게 걸리면 효율성이 높은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낮은 노동자가 되는 거고, 그런 식의 극단적인 어떤 일종의 사람을 그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장의 무슨 부속품처럼 바라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의 주체나 관리자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생산력이나 노동자의 어떤 퍼포먼스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그런 방식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거를 극단적으로 만들어준 게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는 포드주의입니다. 포드가 자동차 회사죠. 그 포드를 설립한 이 사람이 만든 방식이죠. 뭐 이거 아마 사회학 시간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사회 시간에 한 번은 최소한 배운 적이 있을 건데, 이 포드가 가져온 것이 소위 말해서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는 그냥 각자의 노동자들이 각자 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누구는 엔진을 만들고 누구는 차체를 만들고 누구는 샤시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 뭐 해가지고 하는, 그리고 이게 샤시 제조 공장, 엔진 제조 공장, 주요 부품 제조 공장, 이게 떨어져 있고 요거 단계를 옮겨가면서 이동을 또 하고 이런 과정과 절차가 필요했는데, 포드는 공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장 전체에다 뭘 깔아요? 일단 컨베이어 벨트를 쫙 깝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해서 처음 시작과 끝이 있죠. 그럼 처음 시작부터 조립 단계를 높여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의 흐름이 중간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엔진 부품 공장 엔진 조립과 차체 조립이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른 장소가 떨어져 있어서 뭔가 물리적인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물리적인 이동 자체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컨베이어 벨트로 쭉 연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조립이 되는 물건이 쭉 이동하면서 사람들은 그 옆에 붙어가지고 나사 조이고 부품 끼우고 하는,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뉴스나 이런 현장 견학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동차 제조 공장의 모습이 이 포드라는 회사의 어떤 그 포드주의의 결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연히 생산성 증대됩니다. 그 전에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포드가 이런 식의 대량 생산 체제를 도입하기 전에 자동차는 무조건 롤스로이스였어요. 핸드메이드였어요. 자동차는. 그 기술자들이 한 땀 한 땀 볼트 조이고 너트 조이고 조립하고 깎고 붙이고 조립해서 만들어내는 아주 예술품이었어요. 그거죠, 그거. 자, 이게 그 왼쪽의 사진이 포드의 그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모델 T가 생산되는 모습이고, 오른쪽 아래가 있죠. 저기 오른쪽 아래에 저 사진이 뭐냐면, 그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페라리 있죠, 페라리. 페라리 공장에서 엔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저렇게 붙어가지고. 지금도 페라리가 고급 스포츠카의 대명사죠. 지금도 저런 식으로 주문 생산 방식입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아요. 그 페라리나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슈퍼카, 명품차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저런 방식으로. 근데 저런 방식들을 만드는 회사가 1년에 생산해낼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 몇 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산비가 굉장히 높죠. 1년에 노동력은 똑같이 투입되는데 거기서 생산해낼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가 적다는 것은 한 대당 들어가는 생산비가 높다는 것이고, 한 대당 투입되는 생산비가 높다는 것은 그 자동차를 싸게 못 판다는 거예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량 생산해내면 똑같은 노동력을 투입하더라도 많은 수의 자동차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노동을 하더라도. 효율성을, 그러니까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면 만들어내는 자동차 대수가 달라지는 거죠. 숫자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대 만들던 회사가 1년에 10,000대를 만든다고 치면 투입되는 노동의 비용이 자체는 비슷하다고 쳤을 때 100대 만드는 자동차 공장과 10,000대 만들어내는 자동차 공장. 그러면 자동차 가격은 당연히 10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의 가격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기 뭐 페라리나 롤스로이스 가격에서 무슨 수준의 가격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가격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 가격으로 내려오면 노동자들이 살 수 있죠. 페라리와 롤스로이스는 일반적인 급여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이 살 수 없는 자동차지만 현대 기아차는 살 수 있는 가격이죠. 그러면 차가 팔리죠. 차가 팔리면 기업의 매출이 증대되죠. 기업의 매출이 증대되면 기업의 수익이 증대되죠. 기업의 수입이 증대되면 노동자들한테 봉급을 많이 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포드가 급여를 올려줍니다. 예전에 기존에 그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저임금의 노동 착취와 같은 수준이었는데, 이 포드란 사람이 포드주의만 도입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루에 2.3달러에서 5달러로 인상을 합니다. 임금을 2배를 상승시켜요. 이게 무슨 뭐 임금이 하루 5달러입니까? 시급 5달러면 시급 5달러, 지금 5달러면 햄버거 하나 못 사 먹는데요. 물가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1910년대예요. 1910년대. 그냥 오늘날로 치면 뭐야? 월급 250만 원 받는 사람을 500만 원 줬다는 거예요.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을 월급을 1,0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삼성도 그렇게 못해. 급여를. 삼성이 뭐 하는 거는 뭐 연말에 뭐 이렇게 보너스 줬다. 상여금이잖아. 상여금. 노동자 연봉을 한꺼번에 2배를 올려준다. 모든 노동자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 몇도 안 됩니다. 근데 포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효과가 뭐냐면, 내가 월급을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월급을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그 남는 500만 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구매를 하겠죠. 소비를 하겠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매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차가 팔리겠죠. 또 차가 팔리니까 더 많은 차가 팔릴 것이고, 더 많은 차가 팔리면 기업의 매출은 또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또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도 늘리고 노동도 고용도 늘리고. 이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선순환 모델이 소위 말하는 기업 경영의 아주 희망편이죠. 희망편.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기업 경영이. 자, 그래서 이렇게 20세기 초반에 미국은 그런 어떤 대형 포드주의와 같은 입장으로서 노동 생산성이나 산업 생산성.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산업혁명 얘기할 때 1900년대로 넘어오면 유럽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미국이 노동 생산성을 가지게 돼요. 세계의 공장이 됩니다. 지금 세계의 공장이 중국에서 또 인도나 동남아 지역으로 약간 이제 서서히 옮겨가는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 당시 20세기 초반, 1900년대 초반에는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어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의 노력. 중국이 우리가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지난 시간에 일본의 자발적인 어떤 시장 개방, 자발적이지 않았어요. 시작 자체는. 페리 제독의 개항 요구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개방이 됐고, 그에 따라서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됐는데, 어찌됐든 일본은 적극적으로 해외 문물을 가져오고 배우려고 하고 거기를 빨리 패스트 팔로잉을 하려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중국은 좀 늦었죠. 예, 그래서 아편 전쟁을 치르기도 했는데, 뭐 중국도 스스로의 어떤 개선이나 개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양무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변법 제강 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메커니즘이 이거예요. 중체 소용인데, 한자어를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 중화사상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자는 게 양무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될 일이 없죠. 구조적인 모순이 많죠. 청나라 갖고 있는 뭐 어떤 봉건제 사회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패단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산업 국가의 어떤, 그러니까 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 유신이란 말과 일본의 어떤 그 정치제도 변화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나 별로 좀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우리가 큰 의미를 안 가지는데, 일본도 가만 생각해 보면 250년 정도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조선의 한 중후기 기간 동안 250년 동안 그 도쿠가와 쇼군이 다스리는 봉건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말은 천황 중심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새로운 정보거든요. 기존의 정치 체제가 바뀐 거예요. 그 바뀐 사건이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체제가 새로운 정치 체제로 바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메커니즘이나 가치관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지만, 뭘 의미하냐면 기득권 세력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회를 주도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주요 세력들이 있잖아요. 주요 집단이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교체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사회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면서 뭔가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통령제죠. 5년 단임의 대통령제죠. 이 대통령제가 갑자기 내각제로 바뀐다고 생각해 봐요. 대통령이 없고, 대통령이 뭐 있어도 되긴 하네. 뭐 어차피 허수아비라도 있으면 되고, 뭐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내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정치체제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 거예요. 사회의 근간이 완전히 바뀌어질 겁니다. 그 하나 바꾸는 것만 해도. 그러면 거기서 기존과는 다른 어떤 제도, 기존과는 뭐 어떤 다른 시스템, 기존과는 어떤 다른 간섭이나 관행, 아니면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이 정치체제, 지도체제가 국가는 그대로 놔두지만 국가를 다스리는 시스템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예. 근데 중국에서의 어떤 여기서 말하는 양무운동이라든지 변법자강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나라라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제가 있고 중화사상으로서 다스리는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서양의 기술만 가져오겠다. 이게 이제 잘 될까? 잘 안 됐겠죠. 잘 안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이 반발을 하기도 하고 도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입장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입장들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문제로 터지냐면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탑 앤 바텀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식의 변화가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밑에서 위로 변화하고자 하는 바텀업 방식의 변화도 일어나요. 그게 이제 의아단 운동이니 태평천국 운동이니 뭐 이런 것인데, 이게 뭐 태평천국 운동, 의아단 운동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세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이 수업의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탑 바텀도 해봤다가 바텀업도 해봤다가 안 되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어떤 엔딩을 맞이하냐면 의아단 운동이 결국 이 번지다 보니까 이거를 스스로 청나라 스스로 제어하거나 진압할 힘이 없고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8개국의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이 무력으로 의아단을 진압하고 중국 수도인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엔딩으로 끝나요. 이거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조선도 이 시기에 비슷한 거 합니다. 동학혁명.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평천국인이 의아단 운동이 밑에 민중들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텀업으로 사회를 바꾸겠다는 운동이죠.
조선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동학혁명이에요. 동학혁명. 예, 그것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아래로 변화를 시키는 게 사회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회를 바꾸겠다라고, 사회의 구조리야 사회의 모순을 바꾸겠다는 건데, 결국엔 엔딩이 어떻게 끝나요? 그 당시에 위정자들이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서 그걸 진압을 하죠. 일본 군대가 동학혁명을 진압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익히 알고 있는 동학혁명 운동이라는 게 교과서에서 배운 그 운동이, 제가 지금 그 동학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야. 그 컨셉 자체가 이거야. 이거하고 똑같아.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을 안 놓기 때문에 밑에서 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백성 혹은 서민 이런 밑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레볼루션을 시도를 한 건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눌러? 스스로도 누를 힘이 없는 거야. 그 나라 스스로의 힘으로도 누를 힘이 없어.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이죠. 똑같은 엔딩이에요. 중국하고 조선하고 똑같은 엔딩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나라가 무너집니다. 청나라가 무너지고 순원, 중국의 뭐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순원 선생님에 의해서 신의 혁명. 그래서 드디어 중국에서 뭐 한 3,000년 되나요? 3,000년, 4,000년 진시 황제 시절부터 시작을 하면 한 2,500년이 넘겠네. 황제가 다스리는 그 봉건제가 끝나게 됩니다. 리퍼블릭이 세워지죠. 중국에. 중화민국이 탄생하게 됐고, 그 다음 스토리는 또 알다시피 이제 국공내전. 중국은 이제 국공내전으로 넘어가요. 이게 또 이제 이념사회, 이념 경쟁인 거죠.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그 이념으로 해서 국공내전으로 넘어가고, 일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이지 유신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혼 양제 이런 것들을 기치로 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가 일본 스스로가 야마토 정부를, 한국 사람들이 고조선을 그 역사의 근원으로 삼듯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야마토를 자기들 역사의 시작으로 뽑는데, 그 야마토 할 때 야마토가 한자어로 대화를 쓰거든. 그 화가 그래서 일본을 뜻해요. 그래서 일본의 혼에 서양의 어떤 재능, 기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앞서 제가 얘기했던 중국의 중체 소형하고 비슷하죠. 중국의 어떤 전통적 가치관에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겠다와 비슷한데, 앞서 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달라. 중국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어떤 정치 체계나 봉건 제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되는데, 일본은 스스로가 정치 개혁이 이루어졌죠. 정치 권력의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정치 권력의 교체가 일어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신문물이 들어오는 것에 좀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던 부분이지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일본 스스로가 이제 대지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 문물을 이용하고 서양 문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열려 있었다는 거죠. 사회 자체가. 지금은 일본이 되게 보수적인 사회로 느껴지지만 이 시기만큼은 새로운 문명이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사고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이 대두를 합니다. 일본이 짧은 기간에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국가 주도의 산업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배운 게 그거니까 일본도 이제 식민지 개척이나 이런 거에 나서게 되죠.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가까운 조선과 타이완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이게 이제 조선이 외국이랑 맺은 첫 번째 불평등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 조약이란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FTA가 있잖아요. FTA F는 풀이입니다. 풀이 자유무역 협정이죠. 근데 뭐 스콜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공정무역 하잖아요. 페어 트레이드. 근데 이제 페어 트레이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공정한 거래는 없어요. 누군가는 갑이 있고 누군가는 을이 있습니다. 완전한 50대 50의 페어는 없다고. 거래에서 누군가는 조금 유리하거나 우위에 설 수밖에 없어. 거래를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FTA, 예를 들어서 한국이 체결한 수많은 FTA가 있습니다. 뭐 10개가, 20개까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반대를 부딪혔던 게 한미 FTA고, 그 한미 FTA가 반대하는 이유에 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냥 미국을 반미 운동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구호로서 선동으로서 반대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그것도 나는 있는데, 한미 FTA가 사실 한국한테 좀 불리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미국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 그거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협상력이 높은 거야. 미국이 한국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과 한국이 미국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다른 상태라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우리가 협상이라는 거 할 때도 협상의 카드가 중요하잖아. 협상의 카드가 중요한데 내가 내보일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 안 돼.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건 거죠. 한타 교전을 하는데 나는 궁이 안 돌아왔어. 근데 상대방은 궁도 있고 소환 주문 DF 다 살아있어. 한타 결과가 뻔하잖아. 안 봐도 뻔하잖아. 페이커라도 안 될걸? 궁 빠지고 DF 다 빠졌는데 뭐 어떻게 싸울 거야? 그런 거야. 협상 카드가 달라. 협상력이 다르면. 그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평등 조약이 아니라 불평등 조약이라고 해. 불평등 조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한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 그게 불평등 조약이죠. 이게 국력이 비슷하고 어떤 사회 체제가 비슷해서 너하고 나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내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내가 얻어오는 게 있는 협상이 돼야 돼요. 50대 50은 안 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49, 51, 49, 51이 안 되면 55대 45라도 가져와야 돼. 근데 그게 안 되고 아예 깜냥 뭐 대안을 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면 80대 20, 90대 10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강화도 조약이 그렇죠. 예,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근현대사 공부하면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 한국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시장이 개방이 됐고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조약을 맺었다라고만 설명이 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왜 우리가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나? 1876년에. 일본은 이때 이미 산업화가 시작됐다니까? 산업화가 되고 공업화가 되고 외국의 기술 들여와가지고 공장 만들고 은행 만들고 중앙은행 만들고 공장 짓고 기업 만들던 시대야. 군대를 서양식 군대로 바꾸고 있던 시기야. 협상력이 되냐고. 게임이 되냐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퍼포먼스가 100인 사람하고 10인 사람하고 평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평등 좋지. 평등하게 좋지. 그런데 그거는 기회의 평등이에요. 결과의 평등은 아니야. 결과의 평등은 아니야. 일단 내가 나보다 센 사람하고 나보다 경제력이 강하든 군사력이 강하든 뭐하고 비빌 거면 적어도 네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내가 너를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동기어진을 한다. 너 다리 하나를 부러뜨린다. 내가 죽다. 왜 그런 마인드 있잖아. 싸울 때.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너 다리 하나를 부신다. 내가 뼈를 내주더라도 너의 살은 취한다. 그런 각오로 싸워야 55대 45 내지는 51대 49로 싸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깜이 안 되면 이 붙을 수 있는 힘이 안 되면 그냥 박살 나는 거야. 처절하게 박살 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밥셉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우는 것처럼. 물론 밥셉이 그렇게 싸우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강화도 조약이 한국사적인 측면에서는 외세의 침탈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강화도 조약이 일종의 무역협정이에요. 이 강화도 조약에서 관세가 결정돼요. 관세.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의 침입이 들어가죠. 그리고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서 이 청일전쟁의 의미가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거죠. 조선 땅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한 거죠. 근데 내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닌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딱 바라보면 뭐냐면 청일전쟁은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조선을 지배할 것인가를 갖고 청나라하고 일본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겼어. 청나라 물러남. 그 다음에 1905년에 러일전쟁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객관적인 약간 멀리 떨어져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조선이라는 먹이가 있는데 이 먹잇감을 러시아가 먹을래 일본이 먹을래 갖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겨요. 그래서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엔딩이죠. 이 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본이 이렇게 대두가 됩니다. 예, 대두가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장 개방을 하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1809 이제 그 강화도 조약 체결해가지고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이제 조선의 주요 수출 부문 쌀, 콩, 소가죽 이런 거였고 조선의 수입품은 면제품 같은 직물류가 수입품이었다. 그냥 여러분들 텍스트로 읽어봤을 때 이거 한 줄이죠. 조선은 쌀, 콩, 소가죽을 수출했고 면제품과 같은 직물류를 수입을 했다. 제가 이 면제품 얘기를 하는데 이 면제품 얘기할 때 산업혁명 얘기할 때 이 면제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설명하면서 방적기가 어떻고 방직기가 어떻고 면화에서 솜을 채취해서 실로 뽑기 위한 과정이 어떻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하던 과정에서 와트의 전기기관이 도입돼가지고 기계의 힘으로 하기 시작했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그럼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조선하고 일본이 거래를 하는데 일본은 조선으로 면제품을 수출을 하고 조선은 일본으로 쌀, 콩, 소가죽을 하면 이 가치가 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완전히 산업화를 이룬 국가와 농업밖에 없는 거야. 이쪽은 주고받을 수 있는 거 거래가 그렇죠? 네, 그런 단계였다는 거죠. 그런 단계.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단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근현대사 교육 과정에서 이제 그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근현대사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지만 제가 그 아쉬운 부분이 우리 한국사를 가리키는 어떤 접근 자체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교과서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역사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 그건 이해는 되는데 그 역사적 사건을 한번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날에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해보고 이 과거의 사건들 한번 들여다봐봐. 그러면 거기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교훈이 느껴집니다.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도 되겠지만 이게 협상이라는 국제 외교라는 게 엄청 살벌하고 냉혹하고 냉정한 것인데 전쟁이죠. 전쟁. 외교도 전쟁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온정주의나 무슨 무슨 소위 말하는 낭만주의 국가 외교나 전쟁에 낭만은 없습니다. 철저한 실리와 실용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실리와 실용을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실력과 어느 정도 기본되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실리와 실용을 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시기에 조선이나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로 전락을 하면서 그런 실리와 실용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나 배경이 됐느냐 그런 거에 저는 캐스전을 맞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의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 손이라며 학교 교훈이 미래는 우리 손에 있잖아.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자, 그 다음에 11주차 강의 자료로 넘어와서 이제 근본이제 요거 얘기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날에는 근본이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아니에요. 사실상 아니긴 한데 형식적으로 명목상으로는 근본이제예요.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면 되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이제가 이때 시작이 되는데 근본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갑 요즘에 이제 캐시를 안 쓰긴 하지만 거의 무슨 페이 이런 걸 쓰긴 하지만 신용카드나 무슨 페이를 많이 쓰지만 지갑에 지폐가 있는데 이 지폐라고 하는 게 종이라는 거죠. 종이 쪼가리예요. 물론 그 종이 쪼가리가 인쇄된 곳이 조폐청이고 그 조폐청에 통해서 그 인쇄를 부탁한 곳이 한국은행이고 그 한국은행이 이제 법정화폐의 그 어떤 발행권을 준 게 대한민국 정부니까 그 조폐공사에서 생산해내고 한국은행 이름으로 발행된 그 법정 화폐가 우리가 가치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가치 있는 종이 쪼가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상거래를 할 때 사용을 하죠.
상거래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그냥 단순하게 종이 쪼가리잖아요.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사회적 약속으로서 부여하고 사용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처음에 그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다는 걸 쭉 설명을 했어요. 금을 실제로 뭐 은이나 금 같은 것들을 쓰기도 했고, 뭐 금과 은을 은행에 저당 잡혀놓고 뭘 했어요. 그 대신 신용화폐라고 하는 어음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종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이 그 자체는 가치가 없지만 우리가 그 종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쓰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한데, 그 사회적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도적으로 해야 돼요. 제도적으로. 그게 근본이제입니다. 근본이제. 배경은 이래요. 배경은 영국이나 뭐 여러분들 앞선 시간에 뭐 나폴레옹 전쟁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영국이 쉽게 말하면 대영제국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폴레옹을 꺾었죠. 나폴레옹을 영국이 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영제국으로 발전한 것이지, 나폴레옹이 만약에 영국을 이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외국어로 그 주요 제1 외국어로 저 프랑스어 배우고 있을 거야. 그렇겠죠. 네, 시대 그 배경이 어쨌든 그런 과정이었는데, 전쟁을 하면 제가 강조를 하다시피 물자와 자본과 인력이 엄청 소모됩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영국도 나폴레옹이라는 엄청난 적을 상대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필요했어요. 빚을 많이 지게 되겠죠. 예, 근데 사실 나폴레옹이 영국한테 지기 전까지, 아니 러시아 쳐들어가서 박살나기 전까지는 무적의 군대였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나가면 무조건 다 이기는 거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전쟁의 천재야. 지금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나폴레옹이 전쟁의 천재라는 건 나는 생각에 변동이 없어. 그 사람이 가져온 그 어떤 전쟁 기술이나 전략의 혁신은 지금도 쓰이는 거니까. 근데 나폴레옹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으면 그 영국 국가에다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쫄리죠. 만약에 영국이 전쟁에서 진다고 생각해봐. 나는 영국 정부가 나폴레옹하고 전쟁하라고 영국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영국 정부가 나폴레옹한테 박살이다. 그러면 영국이란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나폴레옹한테 점령했던 독일이라든지 신성 로마 제국에 나라가 없어졌어. 나라가 없어지면 내가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돈을 빌려줬는데, 국가에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당장 내일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내가 대한민국에 돈 빌려준 돈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죠.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경제 뉴스에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안전자산의 가장 대표가 금이에요. 오늘날에도. 금값 장난 아니죠. 금값 장난 아닙니다. 한 돈에 얼마 하나? 요새 한 40만원 하나? 30만원, 40만원? 저 어렸을 때 한 돈에 10만원이 넘은 적이 없어요. 한 돈에 뭐 5만원, 6만원 이랬어. 근데 지금 30만원, 40만원 하잖아. 왜? 안전자산이야. 금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어. 지금 금값이 왜 이리 올랐습니까? 국제적으로 정세가 불안하잖아. 중동, 우크라이나,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정세가 불안하잖아. 정세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안전한 투자를 원해요. 수익을 많이 창출하기보다는 쪽박을 차기 싫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메리트 있는 투자처가 금이에요. 금, 안전자산. 그래서 영국이 뭘 했냐면, 여기 네 번째 동그라미에 전쟁 후에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나서 1816년에 합폐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소브린 금화인데 여기에 순금이 7.32g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요 금화를 만들면서 요거 하고 영국의 파운드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교환비를 정해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파운드를 들고 오면 금화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파운드화의 가치가 금하고 연동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파운드화를 신뢰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국이 세계의 최강대국이잖아. 나폴레옹 이기고 나서. 그런 세계 최강대국이 발행하는 지폐라는 게 파운드화인데, 이 파운드화를 잉글랜드 은행에 들고 가면 금으로 바꿔주는데, 그 교환비에 따라서.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건 한정적이고 사실 들고 다니면 뺏길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무겁기도 하고, 그거를 들고 다니지 말고 내가 지폐 쓰면 되잖아. 파운드화. 이거 어차피 영국에 들고 가면 교환 받을 수 있어. 굳이 교환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 영국이 가지고 있는,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하는 파운드 화폐에 힘이 실리고 신용도가 생기고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잉글랜드 은행의 법화를 이제 그 국가의 법화로 인정을 하기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뭘 하냐면,
1844년에 이 잉글랜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하하고 금괴, 은괴가 그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1,400만 파운드를 더한 금액까지 파운드 지폐를 발행하게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영국의 파운드 지폐를 들고 가면 그거를 금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한 지폐 총량이 있을 거 아니야. 총량만큼 금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갖고 있는 금에 플러스 알파해서 1,400만 파운드까지 더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지폐가 훨씬 많아지는 거지. 잉글랜드 은행이 갖고 있는 금괴보다. 이게 포인트예요. 금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한정된 자원이잖아. 근데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은 딱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가치만큼만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시장에 화폐가 부족하게 돼. 그러면 잉글랜드 은행이 갖고 있는 금의 한도가 요만큼이라고 하면 이거에 훨씬 많은 양의 지폐를 찍어내는 거야.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합동 단결해가지고 다 들고 은행에 가가지고 금으로 바꿔주세요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내가 갖고 있던 금괴보다 더 많은 지폐를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세계 화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3번 슬라이드의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금의 총량은 2014년도 기준으로 18만 3,600톤입니다. 근데 18만 3,600톤이 톤이니까 계산이 안 돼. 지금 나도 이거 계산의 영역 밖이야. 우리 한 돈에 한 30만원, 40만원 하잖아, 국제 시세가. 금은 국제 시세죠. 이걸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 정도 양이면 전 세계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지폐의 한계는 명확해. 그래서 이걸로 할 수는 없어. 이걸로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 세계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맥시멈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죠. 신문 기사상에 어느 지역에서 새롭게 금강이 발견됐다더라. 야, 어디에 가면 금이 모래로 흘러가지고, 강에 흘러가지고, 그 망 들고 가가지고 사금 채취하면 금이 나온다더라. 그런 뉴스가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금의 양은 무한하구나 라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계속 찍어내면 되지. 지폐를. 계속 찍어내면 돼. 그 방식인 거예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봐. 계속 채굴되고 있어요. 계속 채굴되고 있어요. 그렇잖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다. 이거 좀 뒤에 지금 강의 자료에는 없는 얘기지만, 자, 그래서 결국엔 뭐야?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하, 은하보다 훨씬 많은 양의 파운드를 찍어내고 그 파운드를 결국에는 금과 교환해 주겠다는 걸 통해서 그 파운드하에 신용과 가치를 부여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제화폐로 쓰이죠. 그 국제화폐로 쓰임의 종말이 어떻게 되냐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맞으면서 끝납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가지면서 영국의 잉글랜드의 은행에 있었던 모든 금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그거 볼 영화 너무 옛날 영화라서 다이하드란 영화 알아요? 브루스 윌리스 나온 영화. 그게 1편인지 2편인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연방준비위원회 그 지하에 가보면 금괴가 엄청 산처럼 쌓여있는 게 있어요. 그게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잖아. 그 연방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이 연방국가인 거는 여러분들 알 테고 준비위원회잖아. 그 준비라는 게 뭐냐면 US 달러를 찍어내는 데 있어서 준비금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 준비금이 뭐예요? 금화죠. 결국에는 뭐예요? US 달러.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법정 화폐인 US 달러도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근본이제라는 거예요. 왜 근본이제가 아니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렇게 금괴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지. 그렇게 지금 근본이제가 내려오고 있고, 이렇게 세계의 경제가 기축통화. 그러니까 이 근본이제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화폐라고 가치라고 하는 게
파운드화가 있고 그 파운드화하고의 교환비로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가 영국 중심으로 파운드화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오늘날에도 달러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축통화. 물론 그 기축통화의 자리를 노리는 화폐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왕자를 안 내려오고 있죠. US 달러가. 뭐 US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를 안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화폐 금융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이게 뭐 원유 결제를 US 달러로 하기 때문이기도 있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나보다 이병문 교수님 전문 분야라서 이병문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되는 부분이 나보다 이병문 교수님이 학식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병문 교수님께서 뭐 더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세계 경제가 기축통화로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축통화를 근본이조로 해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영원한 라이벌 프랑스. 프랑스가 영국이 이제 근본이제로 가니까 은본이제를 다시 주자는 거예요. 프랑스의 프랑이라는 화폐를 바탕으로 해서 금과 은의 교환비를 정하고 그걸 통해서 각국의 통화의 교환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영국에서부터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미국도 이것을 일종의 식민 지배의 이탄으로 생각한 거야. 영국의 근본이제를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어요. 근본이제로 가느냐 아니면 근본이제를 도입을 하느냐 아니면 근본이제와 다른 방식으로 가느냐. 근본이제와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게 뭐냐면 금화만으로는 어려우니까 금화와 은화를 같이 두 개를 근본으로 해서 태안을 이제 이거를 금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화를 같이 해서 하자는 거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의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공화당은 근본이제 존속, 민주당은 금은 본이제를 주장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 19세기 말,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이 근본이제를 통해서 대량으로 파운드화를 찍어낼 수 있는 거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금괴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파운드 지폐를 찍어내면 되니까. 미국이 딱 그런 방식이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최고 수출품은 애플이나 코카콜라나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달러라고 하거든. 미국의 최대 수출품. 미국의 최고 수출품은 달러하다. 나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코카콜라나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미국의 법정화폐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얘기 시작했던 것처럼 한국 정부가 인정을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발행을 해가지고 조폐공사가 찍어내는 그 방식인데 한국 돈은 한국 내에서만 통용이 되죠. 근데 미국 화폐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찍어내는데 그거 들고 어딜 가도 거래할 수 있잖아. 베트남 가서도 달러 내면 계산해줘요. 한국에 가서도 달러 받는 식당들이나 이런 데 가서 달러 내면 되잖아. 그리고 지금 달러가 지금 환율이 얼마나 비싸? 지금 1,400원 가까이 가죠. 그게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찍어내면 되잖아.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돈 그거 들고 다른 나라 가서 거래해 먹을 수 있잖아. 한국 돈은 그게 안 되는데 US 달러는 그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이 대영 제국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이 파운드 지폐를 통한 근본이제였고, 뭐 뒤에서 후술할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계기도 마찬가지로 이 근본이제가 시행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자, 오즈의 마법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두 번 본 적 있는 그 동화인데, 이게 동화긴 한데, 잔혹동화예요. 내용적으로는. 잔혹동화인데, 이게 뭐냐면, 현실을 풍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신문업자 바옴이라는 사람이, 펴낸 책의 내용에 있는 일부의 내용인데, 이 마법사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오즈가 사실은 금과 은의 무게를, 우리는 한국에서는 몇 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서양에서는 온스를 씁니다. 그거를 이제 줄인 말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나오는 도로시 구두로 유명한, 도로시 구두 남학생은 잘 모를 때 여학생들은 알죠. 그 동그란 구두.
그거 이제 도로시 구두라고 하죠. 그 도로시가 일종의 전통적인 미국의 농업 사회의 가치관을 설명을 하고, 함께 모험을 떠나는 허수아비는 농민, 양철 나무꾼은 노동자, 그 다음에 겁쟁이 사자는 정치가, 이런 사람들을 뜻하고, 이 험난한 여행길은 어떤 근본이제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간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예, 그리고 도로시가 신은 구두가 이제 은구두인데, 근본이제 말고 은본이제를 채택해야 된다. 영국 중심의 그 근본이제에서 벗어나서 금은 복본이제로 가자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게 이 오즈의 마법사 동화의 내용입니다. 예,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 내용이고, 뭐 그런 풍자를 담고 있는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오즈의 마법사다. 자, 그래서 근본이제, 금태한 제도에 대해서 설명까지 했고, 민족주의 대두부터는 뭐 진짜 이제 20세기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